네, 안녕하십니까. 7주차 2강이고요. 교재 내용으로는 6장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6장 중간 부분은 이제 지금 조력 에너지를 댐 건설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해류를 이용하는 걸로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3강에서 이제 해류를 다루게 되고요. 오늘은 댐을 건설하는 것에 환경 영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전력계통 연계 문제까지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력댐을 건설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생태계의 영향입니다. 이제 얘기를 쭉 전개해 가면서 나오는데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생태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피력을 해 놨습니다. 교재에. 이게 다 지난 1강에 보신 그 바깥 외해의 만조 간조 수위 변동에 대해서 뭐 낙조식은 이렇게 해서 좀 끌다가 발전하고 뭐 다시 따라오고 뭐 하는 뭐 요런 변동 폭이 있었죠. 예, 여기서 낙조식만 여기 다시 그림을 자세히 뽑아 놨습니다. 여기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깥 외수면에 외해의 수면의 변동이고요. 이게 이제 베이신 그 댐 상류 쪽에 있는 변동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낙조식 경우에 최고 수면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최저 수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보다도 더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변동폭은 댐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고 평균 수면은 댐이 없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낙조식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간조 시 노출되던 곳이 계속,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외수면이 내려갔을 때 노출되던 것들이 다 물에 잠겨 있게 된다는 거죠. 최저 수면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뻘의 면적이 감소한다. 그리고 나머지도 침수 시간이 증가한다. 각 위치마다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긍정적인 영향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연어, 엘, 장어 같은 것, 그 다음에 그런 어류, 그 다음에 철새들한테 갑자기 있던 자리가 없어지고 거기가 물에 더 오래 잠겨 있게 된다거나 뻘의 면적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물의 움직임이 수면의 이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떠 있는 부유 흙탕물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탁도가 감소한다 하는 말은 더 투명하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안에 있는 부유 침전물이 줄어든다는 거죠. 물에 떠 있는 것이. 그래서 태양광이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태양광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생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강하구에 이제 댐이 없던 곳에 댐을 쌓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선박이 왔다 갔다 잘 했었는데 이제 간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물 수면 맞추는 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어떤 때 너무 낙차가 크면은 배가 못 지나갑니다. 배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적당한 낙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면 되죠. 잘 통과하기 쉬울 때요. 그래서 선박 운행이 제한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위가 감소하니까 최고 수위가 감소하면 저 위에 물이 만조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 배가 갈 수 있는 깊이가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면은 평균 수면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은 접근성은 향상된 것. 특히 대형 선박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수심이 평균이 항상 깊어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잘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긍정 부정 측면에서 환경의 요인을 보면요, 조력댐은 홍수, 바다에서 온 해일,
폭풍 같은 거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수도라든지 내륙에서 배수를 할 적에는 조지의 수면이 올라갔기 때문에 배수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볼 적에는 배수가 더 잘 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댐을 쌓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도로가 생기게 되고 아니면 여기에 결국은 다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니까 관광자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론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기관 이름도 Friends of the Earth입니다. 지구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단언을 하냐면 이 댐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다른 재생에너지를 해라 이겁니다. 다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댐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왜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하는 얘기는요.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발전을 하고 이 수면의 높이를 언제 발전하고 언제 물을 가둬두고 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개선할 수 있죠. 만약 양방향을 쓴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댐이 없을 적에 여기서 만조간조가 이렇게 치면 물이 쫙 빠져나갔다 쫙 들어왔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 댐을 막아가지고 이게 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석이 가진 해수교환 청소 효과가 있는데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큰 댐을 하면은 환경 영향이 크니까 그러면은 하구 중에 작은 하구들에만 막아서 쓰자. 작은 걸 여러 개 막아서 쓰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큰 댐보다 작은 댐이 환경 피해는 작지만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4배라 그러면 요거 4개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다 합치면 이게 클 건가 이게 클 거냐 스케일의 문제죠. 그래서 단위 출력당 환경 영향이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댐 규모를 축소시켜서 작은 댐만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이 책의 저자는 환경 보호론자의 말만 듣지 말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잘 따져봐서 실익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 거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의 정당성이 많이 확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이제 이 정도 해두고요. 전력망 연계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력발전의 특징이자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하는 시기를 사람이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양방향이냐 낙조식이냐 창조식이냐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낙조식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하루에 50분씩 밀려가면서 발전하는 그 발전 출력이 나오고 휴지기에 들어가고 하는 그 패턴을 사람이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출력으로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날짜별로 하루, 이틀, 3일 해서 일주일 주기입니다. 일주일 주기면 사리부터 조금까지 전 주기를 이제 커버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보면 이렇게 출력이 전혀 안 나오는 때부터 시작해서 출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2번씩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때는 이 하루가 있으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 끝에쯤 가면은 6일, 6, 7 사이에 보면 이 경계에서 피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주기로 그다음에 단기 고출력으로 나온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에 제일 좋으냐? 그러면 얘 하나만 가지고 전력망에 이렇게 단기 고출력을 가지고 사람은 그날따라 이렇게 수요가 변하는데 이거랑 불일치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전력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첨두부화 발생용의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화력발전소가 내야 되는 거를 잘 맞을 때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생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하가 걸리는 거를 좀 덜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아주 좋다 하는 얘기고요. 전력망이 아주 작아서, 그러니까 이 강하구가 있는데 이 동네에는 전력 수요가 적어서 여기에 전력망은 뭐 발전소 조그만 거 몇 개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단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복류식으로 가서 이 최고 높이를 줄이고 하루에 4번씩 발생하게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피크 출력 낮추고 출력 시간은 증가시킨다. 그래서 수요랑 더 일치시키는데, 아무래도 출력 시간이 배로 늘으니까 일치시키기가 더 좋겠죠. 그런데 양방향 발전을 하면 터빈이 복잡해지고 초기 비용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다 따져보면 양방향 발전으로 수요하고 일치시켜 봐야 결국은 실익은 비슷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익은 조금 이익인데 수요 일치 측면에서 별로 크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력망 이제 연계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슬라이드에 걸쳐서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잉여 전력이 단기로 고출력이 나오니까 수요가 안 맞으면 이제 잉여 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잉여 전력을 양수저장 쪽으로 활용하면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리 때는 워낙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잉여 전력으로 양수저장 해봐야 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조금 때, 그러니까 외해의 조수간만 차가 작을 때는 양수 저장을, 그러니까 남는 놈은 저장을 하면 좀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하는 얘기죠. 결국은 요 단순한 잉여 전력 펌핑, 플러드 펌핑, 아니 그냥 조력되면서 나오는 잉여 전력 펌핑만 가지고는 맞추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복조지 건설이고, 여기에 다양한 운영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가 2개가 있을 경우에 하는 방식들인데요. 제1조지는 밀물에 채우고, 여기는 썰물에 배수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신 2개를 놓고요. 이쪽은 계속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밀물에 채우고 여기서는 썰물에 배출하고, 여기는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물을 살살살살 흘리면서 터빈을 설치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력 발전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물이 흘러가면 얘는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요. 여기선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자꾸 올라가겠죠. 이거는 줄어드는 양은 바깥에 외해가 수면이 이거보다 올라갔을 때 계속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채우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야 되겠죠. 여기 수면이 올라간 거는 바깥 바다가 같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빼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운영 방식은요. 2개의 저주가 있을 때 얘는 일단 앱 제너레이션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서 하는 것이고요. 얘는 양수저장으로 쓰겠다 이제 하는 거죠. 남는 거를 계속 여기다 퍼주고 있다가 얘가 출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개의 낙조식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출력이 빠져나간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작동을 해서 출력 시간을 좀 늘리겠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낙조식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바깥에 외해가 간만의 차가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잉여 출력을 가지고 여기는 펌핑을 해서 항상 이거보다 조석 바깥의 해수면보다도 항상 낮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랬고 요거를 뭐에다 쓰느냐, 이쪽은 이제 낙조식이니까 평균 수면보다도 높은 쪽, 여기에 만조 간조가 있으면 평균 수면보다 높은 쪽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얘는 이 간조 때보다도 더 낮게 유지하니까 전력이 필요할 때는 이쪽에서 터빈을 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복조지를 건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되죠. 조력발전은 이 초기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복조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다양한 운영 방식을 시도해보고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단조지 하나에다가 낙조식, 단류식을 쓰는 게 결국은 초기 비용도 덜어주고 그러니까 이 심플한 것이 가장 낫다. 오히려 발전을 아까 단순 낙조식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수요와 일치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그 어떤 국가가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길다면 이쪽에 간만하고 이쪽에 간만이 오는 시간차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의 조력발전 설비를 동일 발전망에다 몰아놓으면 여기 출력 시간하고 여기 출력 시간하고 여기 출력 시간이 서로 다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연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요, 기존 전력망하고 잘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조력댐을 설치하는 지역에 기존 여기가 큰 출력이 나올 때 기존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 많이 나오고요. 태양열로 발전을 해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풍력 같으면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굉장히 간헐성이 강하고 항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균일성이 작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전력을 소비하는 수요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변하고 있고 또 출력의 패턴은 또 나름대로 어떤 재생에너지를 쓰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 두 개가 전혀 맞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조력댐을 설치하고 거기에 잉여 전력은 전부 거기다 양수저장으로 사용한다 하는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조력발전은 아무래도 전학차, 조수간만 차의 반 정도 수위를 올려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수메타에 불과한 전학차가 되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원이 증가해 가지고 대량으로 전력을 저장했다 뺐다 할 일이 생기면은 결국은 옛날에 수력 때 했던 그 고낙차 양수 저장이 유리한 것이고요. 조력댐을 이용한 아주 작은 전역차의 양수 저장은 그 용량에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제한되는 타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방식에 뭐가 있냐면 하구에 조력댐을 설치했으면 여기 위에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자. 그래서 이 길이가 16km인 제방에 풍력발전기 30개를 붙였다. 그러면 요새 풍력발전기 2MW 정도 나니까 60MW 정도 나오죠. 그러면 30개 2MW 되면 60MW 정도 나오죠. 근데 제방 길이 16km짜리에 나오는 조력의 출력이면 이 풍력은 1%도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풍력하고 조력을 연계했다 해서 참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 애써서 풍력발전기 나와봐야 조력발전의 용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제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력발전에는 댐을 이용한 조력에너지의 이용에는 그 초기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건설비가 많이 든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8.6기가와트짜리 용량의 댐입니다. 근데 최대 출력 8.6이기 때문에 평균 출력은 한 2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를 짓기 위해서 16조 원의 건설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예를 들고 있는 그 세번의 조력발전 단지의 기획안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예죠. 이게 이 정도 16조 원이었는데 몇 해가 지나서 다시 평가하니까 여기서 약 2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눈여겨볼 거는 댐 건설에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 하는 얘기죠. 이게 한 16조 원쯤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든 걸 보면 토목공사비입니다. 약 60%,
그다음에 여기에 설비비가 약 30%, 나머지는 10%. 뭐 이 60, 30 숫자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결국 조력댐의 건설은 자본 집약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동안에까지는 내가 손해를 본 만큼 이자를 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시간 고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8.6GW 용량이지만 터빈의 최대 출력은 이렇지만 평균은 2GW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로드 팩터 4분의 1이 안 되네요. 23%. 비교하는 것으로 핵발전소의 평균 로드 팩터는 77%, 그 다음에 콜 컴바인드 게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84%, 약 84%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돈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력발전하면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하면 그냥 팔아서는 잘 안 되니까 조력발전에 투자한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8% 정도의 이익을 예상을 했을 때 킬로와트 아워당 5 내지 7 펜스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달러는 100분의 1이 센트고 파운드의 100분의 1은 이제 펜스입니다. 지금 1파운드, 영국 파운드가 2,000원 가까이, 그건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한 지금 1,900 몇십 원 정도 되니까요. 1펜스가 한 2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5 내지 7펜스면은 100원에서 140원 킬로와트 아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비싼 거죠. 그래서 조력 발전에는 경제성은 좀 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가 이율을 얼마큼 남기느냐에 따라서 8%, 10%, 12%, 14% 넘기에 따라서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이 지금 8% 잡았을 때 4 내지 6, 그 다음에 10, 12, 14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굉장히 나쁘다 하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쪽 구석에서 조력발전 옹호론자들은 이제 좋은 의견을 자꾸 내놓고 있죠. 조력댐이 일단 한번 건설이 되면 반영구적이다. 그 다음에 터빈이 30년 정도 수명이 있는데 그래서 댐에 처음에 아까 16조 원이라는 비용을 터빈 30년마다 교체하고 얘는 반영구적이니까 한 60년이나 50년에 그 댐의 그 건설 비용을 쭉 나눕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만큼 들어갔다고 쭉 나눠서 깔고 그 다음에 터빈 교체 비용 쭉 나눠서 깔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전력 생산 비용이 킬로와트 아워에 2펜스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세워놓고 나면 이율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이자율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이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 조력댐 건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거는 또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십조 원, 10조 원이 넘는 자본의 가용성이 있느냐, 이율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댐을 예측은 환경 영향 예측은 했지만 실제 댐이 건설됐을 때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들이 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력댐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본 거고, 수요, 팔 때 보면 전력 가격이 지금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 가격이 막 올라오고 탄소세 물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전력 가격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막 보급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전력의 주 소스가 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종래에 5, 60년 내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막대한 기초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각 프로젝트별로 얼마가 들 건데 운영비는 얼마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 원금 회수하는데 15년에서 25년까지 걸린다 하는 얘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6.6절로 넘어가서 영국의 잠재량 얘기는 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조력 에너지 잠재량은 얼마나 되느냐.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끌어올려졌다가 내려갔다 하는 양을 물리적인 계산으로부터 접근해서 그 에너지가 전부 얼마 되느냐를 하면 3000기가와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중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조수간만차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륙의 어느 정도 근처에 있는 양만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계산하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재봐가지고 조수간만차 5m 이상 되고 하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계산을 해보면 이거에 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개발을 한다면 100기가와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가 된다면 수력 잠재량의 15%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 표에 이 좀 슬라이드에 옮겨 담다 보니까 좀 작게 됐는데요. 요 그림의 위치하고 여기에 잠재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뭐 잠재량을 보시면은요, 메가와트 단위로 잠재량을 보시면 이제 부러운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표에 그래도 한국이 끼워본 거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에 400메가와트, 0.4기가죠. 보통 뭐 1000, 200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87기가와트짜리, 15기가와트짜리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요쪽에 이름이 이쪽이 하여튼 87기가와트짜리가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5기가, 6기가쯤 되는 걸 보면은 여기 아르헨티나에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에도 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한국도 명함 내밀고요. 호주,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조력 발전의 잠재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구에만 있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해상 오프쇼어 조력 발전 설비를 제안한 곳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타이달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방파, 그러니까 저류지를 하구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복수로 만들어진 복조지 형식이고요. 요거는 뭘로 만드냐면 바위로 만듭니다. 지금 기존의 방파제 뚝 쌓는 기술 가지고 그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뭐가 좋으냐? 하구를 막으니까 배가 못 다니고 위쪽에 수면이 변동이 되면서 환경 영향이 있어서 환경 영향에 아주 치가 떨리도록 당한 겁니다. 이 조력 발전 업자들이. 그래서 아예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그러면 환경 가지고 뭐라는 사람은 없겠지. 또 배 선박의 유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단점은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단점은 바다 한가운데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망, 기존 전력망하고 연결하려면 해저 케이블 같은 걸 놔야 되니까 그런 게 용이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후보지로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은 알래스카, 아프리카, 멕시코, 중국, 인도, 특히 인도는 1기가와트 오프쇼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전 방식을 보면요, 일반 낙조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웠을 때 같이 채워지고요. 바깥에 낙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차가 확보되면 빼내면서 여기서 이제 발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발전이 여기서 나오네요. 발전은 지금 밖에서 들어오면서 이거는 지금 창조식이네요. 그래서 다시 초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창조식으로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조력댐 옹호론자가 만든 결론이죠. 프랑스 랑스를 67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40년 가까이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더라. 이게 이제 조력댐은요, 그 방파제 그냥 막아가지고 바다를 육지화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시화호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시화호가 그냥 댐을 건설했다가 안쪽에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했었죠. 그거를 이제 민물로 바꾸려고 했다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 죽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조력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그리고 해수화를 하면 거기에 물이 들락날락해서 오히려 다시 생태계를 살리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된 거죠. 운영 경험은 랑스를 통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해양토목공사가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랑스를 건설했을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발달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 블록들을 속을 비계해 가지고 물에 띄워서 갖고 가서 가라앉히는 그런 공법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랑스 때 건설비보다는 30% 정도 싸게 해양토목공사 할 수 있다. 이게 맨 처음 초기 투자 비용에 댐 건설비의 토목공사비가 6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30%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결국 조력댐이 건설되지 않은 이유는 환경론자들의 반대와 그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 회수 문제, 이윤 문제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죠. 환경 문제는 절대절명의 명제죠. 이제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는 명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고요. 환경 문제는 연구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기술 개발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댐을 조력댐을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봐주느냐,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로 보느냐 하는 여론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투자 문제는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면은 in the near or mid future,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조력 때문에. 94년 영국 보고서에 보면은 다 따져보니까 상업적으로 연구관에 있는 잠재량, 그러니까 투자해서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는 없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국 시화호를 예를 들면서 이 시화호가 이제 250메가트로 세계 규모가 될 거고 확실하게 기획되어 있는 조력댐 건설 프로젝트 중에 하나,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력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3강에서는 그러면은 조류에 의한 그런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